두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마츠다 타쿠마 일본 타쿠쇼쿠 대학 국제 비즈니스학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츠다 타쿠마 교수님은 일본 물류 해운 경제학회, 일본 물류학회 등 여러 학회 회원이시며 지금 온라인으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본 세션에서는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 현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So please wait to share my presentation. 제가 발표를 준비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Sorry. Can you? 지금 제 자료 보이시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쿠마 마츠다라고 하고요. 타쿠쇼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 현황에 대한 상황입니다. 조금 주제가 전체 주제에서 벗어나는 감이 있는데요. 아까 오레스테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 현황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현황과 그리고 현재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관한 소개입니다. 저는 경제학과 물류학을 전공했고요. 도쿄테크 도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요. 먼저 그러면 클러스터가 무엇인지, 해양 클러스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클러스터라는 것은 우선 해양 산업 비즈니스가 지리적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혜택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만들어졌고 효율성 그리고 혁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로 연관된 기업과 산업이 한 곳에 지리적으로 뭉쳐 있는 곳입니다. 일본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해양 국가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해양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해양 클러스터 내에 모여 있는 기업들이 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바로 클러스터 지역입니다. 전체 수입 물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운 기업들이 이런 화주와 또 위탁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이제 해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양 클러스터 내에서 다양한 해양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마바리 다 아시겠지만 이마바리, 에히메, 또 세토우치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지역이 바로 이 해양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마바리 지역, 에히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해양 클러스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회색으로 보이는 그림이 주로 세토우치 지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조선이라든지 또 물류 등등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요. 오퍼레이터들이, 다시 말해서 운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토우치 클러스터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의 이 네트워크가 일본 해양 경제를 구성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급망은 이 조선 공급망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둥인데요. 조선이 클러스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의 조선업들이 많은데요. 기존 선단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주로 기계류라든지 설비류를 또 일본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조선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세토우치 해양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히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히메, 이마바리, 오카야마, 히로시마 등등의 지역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바리가 특히 조선과 이제 선주들로 유명합니다. 국내 많은 선주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유명합니다. 유엔도 같은 그런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일본의 해양 산업 전체 30%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선주와 조선업들이 이제 집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히메와 히로시마를 합쳤을 때 30% 전체 해양 경제의 30%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토우치에는 야마구치와 오카야마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데이터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를 모두 합한다면 37.4%보다 더 많은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해양 클러스터의 경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데이터가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총 생산액이 4조 엔이 넘고요. 저희 일본 GDP의 0.87%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토우치만 살펴보면 세토우치만 해도 8천억 엔의 총 생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량만 봤을 때는 2조 엔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현 전체 생산량의 2.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 지역이 또 이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왜 이 해양 클러스터가 또 중요하기도 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수 효과를 보면 2.54배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척의 배를 주문을 하게 되면 그의 2.54배에 달하는 효과가 창출된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이런 경제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경제적인 영향도 분명히 미칩니다. 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해양 클러스터의 주요 행위자가 누군지 특히 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토우치 클러스터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선주들인데요. 이 이마바리, 히로시마, 다코야마 같은 곳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좁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선박 설계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행위자이기도 합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선단 크기를 최근에 많이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히메 같은 경우에는 총 80개의 회사가 총 1199척의 선박을 가지고 있고요. 원양선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선단 크기가 10년 동안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선단 크기는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은행 역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 클러스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 은행들이 이 일본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서부 쪽으로 특히 해양 클러스터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뱅크라든지 히로시마뱅크, 에히메뱅크 이런 지역 은행들이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자금줄을 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화된 부서를 두고 있어서 전담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해양 클러스터가 이런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컸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전체 엑스포저를 봤을 때 해양 분야의 이제 여신 대출 엑스포저를 봤을 때 2023년 기준으로 수치가 다음과 같은데요. 1조 3,600엔을 넘었고 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는 전체 대출의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지역 금융기관이 선박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 교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중요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 2010년에 사사키 조센이라든지 2015년에 다이치 초기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구제 금융을 제공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잘 또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화된 그런 해양 클러스터 담당 전담 부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은행들의 이런 전담 부서가 생겨서 이런 선박 금융을 더욱더 특화 제품으로 특화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해운 업계와 정부 간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일본 정부가 이 해양 해사 분야 그리고 해양 클러스터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련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인데요. 조선소의
조선소의 수리라든지 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조 계획을 점검하고 여기에 대해 금융 지원이 필요하면 해주고 또 세제도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그런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조선업에 얼마나 또 조선업 활황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아직 평가 단계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양 클러스터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선주들 같은 경우에 일본 오퍼레이터들과 주로 벌크라든지 뭐 장기 용선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 유조선 또 그리고 유조선 그리고 더 커진 선박 거래가 늘고 있고요. 또 단기 용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주들이 이제 케이프 사이즈를 주로 케이프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가 보통이었다면 이제는 세트우주 지역의 케이프 사이즈가 거의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 종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BBC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TC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약 기간 역시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해양 클러스터에서도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본의 그런 선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해양 클러스터도 또 도전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오퍼레이터들과도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다들 아시겠지만 점점 인구 감소를 겪고 있고 또 경제 성장 역시 이제 한계에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이제는 해외로 확대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해외 오퍼레이터들과도 해외 사업주와도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수로서 그러니까 국내의 조선 역량이 부족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려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외 확장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엔화 가치 하락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선박 가격이 높아지고 또 차세대 연료로 운항하는 그런 선박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연료 선박이 앞으로 트렌드가 되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투자처가 이제 투자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양 클러스터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도전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연료, 신연료 선박에 대한 아까 투자 불확실성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혁신과 기술 발전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 경쟁으로 가기보다는 기술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가 이런 변동성을 최대한 이제 피해갈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산업과 학계 그리고 정부가 협업을 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경쟁과 그리고 시장 다이나믹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또 만들어줘야 하고 이를 업계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